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좀 밝게 인사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네네. 아니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돈인가요? 그러게 저 그만 웃을게요. 네. 지금 좀 너무 충격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제가 네. 좀 본격적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오른 건지 한번 환율 한번 말씀드리고 잠깐 그러시죠.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서요. 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원달러 환율을 3개월치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그래프 곡선이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네.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라는 게 확실한 게 엔화랑 비교를 하더라도 최근에 엔화가 좀 원 엔화 환율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요즘 그렇게 분위기 안 좋은 유로화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강달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확실히 좀 원화 약세라는 말이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은 네. 2022년은 미국의 금리 급등과 함께 강달러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강달러는 아닌데 네. 그냥 원화만 약한. 그러게 저희가 쓰는 네. 돈이 이렇게 약해진다니까 조금 좋지는 않네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도 좋아질 것 같고 네. 뭐 자동차가 계속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조선 좋고 또 그게 다인가요? 조선도 좋고요. 사실 뭐 수출하는 건 다 좋죠. 식품도 그렇죠. 좋고요. 식품 좋고. 네. 그런데 이제 원화 가치가 너무 낮게 이렇게 취급을 네. 받는다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그 금통위의 금리 결정도 좀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금통위 결정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결국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사실 그 물가는 지난 1월에 우리나라 물가가 2.8%를 기록해서 3%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가 목표치인 2%까지 결국은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우리 야채 가격 사과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물가가 다시 2개월 연속 3% 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전망으로 말씀드리면 금통위원 모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는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하반기 인하설 자체가 아예 뒤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까지는 올해 금리를 인하를 몇 번 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시장의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라고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 2.6% 그리고 유가는 국제유가 기준으로 80달러대의 유가를 유지할 경우라는 그 전제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국제유가가 거의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제 자체가 이제 틀려졌죠. 전제가 틀려지면 그에 따른 결과의 도출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의견들, 그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3개월 뒤에도 3.5%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사실 명백하게 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했던 그 근거로 제시했던 이유가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한 분이 그러니까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긴 있었지만 네. 그 주장의 근거는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금리 인하 소수 의견도 긍정적인 의견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되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례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창용 총재가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네. 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농산물을 수입할지 말지를 한국은행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그 농수산식품부라든지 그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검역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왜 이런 소신 발언을 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면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안 잡히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에 엇박자가 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예컨대 이제 경기가 가라앉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아서 사실 사과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는 냉해나 병충해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사과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는 다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물가가 안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 금리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책 결정과 정부의 정책과 이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이 좀 잘 그 박자를 맞춰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이주열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에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깜빡이를 켰다는 거는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2.3%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그러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섣불리 기대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금리나 이야기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만 갑자기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1,400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수출 기업들에게는 뭐 가격 경쟁력 이런 것도 네. 논리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에너지 수입이 많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그 에너지는 우리는 또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결제해야 되는 그 에너지 비용은 훨씬 더 네.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중적으로 가격이 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 물가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제일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을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곳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을까라고 좀 많이 걱정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네. 바로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에너지 한번 국제 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열어주세요. 화면 열어주시면은 이게 WTI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제 유가의 변동을 지금 6개월치로 보여줬거든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있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지금 전쟁 위기 영향도 크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올라갔다가 꺾인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한 달간의 지금 가격 변동이 조금 컸습니다. 네. 두바이유라든지 WTI라든지 브렌트유가 모두 다 올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유가가 오름세를 겪게 되면은,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굉장히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힘든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두 가지를 원투펀치를 다 맞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냐 하면 항공업계입니다. 아, 그러네요.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도 좋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유가가 올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 리스료라든지 네. 항공유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다 달러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리스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요. 뭐 당연히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죠. 그런데 항공유 안 그래도 비싼데 지금 이렇게 네.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0원이 변동할 때마다 약 270억 원의 외환 평가손을 지금 발생이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환율이 10% 오르내릴 때마다 단기 손이익이 최대 4,600억 원 정도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환율 영향이 5%가 오르게 되면은 세전 순이익이 226억 원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와. 이처럼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사실 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네.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또 에너지 비용,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안 그러니까요. 좋은 게 네. 항공 그 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시고 주석을 보시면은 매출 원가의 30%가 유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유가도 올랐죠. 이렇게 되면 항공업계는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1분기 때 조금 나름 선방을 했을 거라고 하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최대 이제 매출처가 바로 2분기와 3분기입니다. 그렇죠. 네. 3분기 때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철에 이들은 대부분 이제 연간 벌어야 될 장사의 절반 이상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관광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안 나가죠. 안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비행기도 안 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가 동시에 안 좋은 실적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좀 이렇게 또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어딜까요?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화학. 석유화학과. 그렇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달러로 돈을 벌고 네. 또 유가가 올라가면은 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예전에 또 저희 팬데믹 때 잠깐 기억을 돌려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석유업체들이, 정유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 냈었잖아요. 이번에 또 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입니다. 특히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환차 이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환차 이익 효과가 지금 큰데 1분기 지금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네. 뜯어보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1분기 판매 실적은 안 좋아요. 판매 실적이 안 좋은데 그래도 1분기 경영 실적은 나름 좀 선방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원달러 환율에 따른 환차 이익이 좀 많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좀 클 거다라고 지금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게 팔아도 달러로 파니까 네. 더 많이 벌더라.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출해서 나가고 있는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달러로 번 돈이 그대로 입금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율 효과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관광업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달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뭐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넘어서 우리 이제 국내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마냥 좋아하거나 마냥 슬퍼하기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구독자분 가운데 한 분 YOY님인가 뭐 이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가 때문에 내가 지금 여자를 못 만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못 만나고 있는 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 때문에. 네. 물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물가가 문제예요.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요? 지금 서학개미 가신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S&P 500이라든지 아무튼 그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서학개미 분들은 뭐 좋으실 수도 있는데 뭐 네. 반대로 그 말도 있어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나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서학개미가 많이 나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거다. 네. 얼마나 말이 얼마나 영향이 그건 한번 클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네, 서학개미 지금 규모가 거의 이제 뭐 수조 원 단위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게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폴마이너님이 네가 저 말하니까 화난다 이놈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 우리한테 잘못이 없다고요. 자 아니, 물가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 거지. 이주호 기자님이 여자를 못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다 그 그게 말인 화가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한번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면요. 그 조삼모사 쿠팡. 아, 배달료 안 받더니 유료 멤버십 58% 인상했니?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보셨겠지만 쿠팡이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를 기존에 4,990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7,89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인상률로 따지면 사실 58.1%니까 급격한 인상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아예 뭐 10,000원도 안 되는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야 이건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58% 인상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뭐 네. 이거는 진짜 소비자에 따라서 각기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쿠팡이 이번에 인상을 한 거는 2021년 12월에 2,900원이었던 멤버십 회비를 4,990원으로 그때 72.1% 올렸고 네. 그리고 2년 4개월 동안 안 올리다가 2년 4개월 만에 올린 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받아들이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야 오랫동안 안 올렸으니까 이제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아니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지갑이 얇아져 죽겠는데 여기서 쿠팡마저도 회비를 올린다고?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번에 이 조치를 보면서 약간 조삼모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쿠팡이 와우 멤버십 그러니까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팡 이츠로 주문을 하면 우리가 배달료 안 받을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더니 결국 와우 멤버십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배달료는 안 받더니 결국 멤버십으로 받는 거 아닌가? 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조삼모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그렇게 보면은 약간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멤버십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니까 지금 2,900원이 올라간 건데 네. 배달료는 우리가 한 번에 막 한 3,000원씩 냈었잖아요. 그렇죠. 배달 10번 시키면 사실 멤버십 비용 2,900원 올라간 거 다 상세하고 남을 거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참 어떻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와우 멤버십 회원들은 무료 배송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무료 반품, 로켓 프레시, 또 우리 쿠팡 이츠 거기에다가 OTT 쿠팡 플레이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걸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소비자분들은 야 이게 내가 쿠팡 플레이를 내가 보여달라 그랬니? 내가 해달라 그랬니? 네. 니네가 쿠팡 플레이 보여준다면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근데 왜 굳이 쿠팡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 가격을 올려? 라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고정비로 8,000원 가까이 나가는 거는 부담된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산업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지금 이 그 쿠팡이 어쩔 수 없이 회비를 올리는 거는 분명히 알리테무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얼마 전에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국내에 물류 시스템을 만들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자 바로 쿠팡은 그러면 우리는
1조 5천억 받고 1조 5천억 더 3조 원 들여서 우리는 전국 물류 시스템 만들 거다. 그래서 전국 쿠팡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죠. 네.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알리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거대한 업체다 보니까 보유 현금이 100조 원 가량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쿠팡의 보유 현금은 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쿠팡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네. 그럼 쿠팡은 지금 아주 가열차게 빠르게 전국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알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쿠팡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쿠팡은 그러면 빠르게 지금 회비를 올려서라도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알리와 그러니까 이커머스 중국 이커머스와의 경쟁은 이런 상태고 네. 그 배달 앱들과의 경쟁은 사실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배민이나 아니면 요기요는 사실 지금 구독료를 높이면서 우리가 배달료 안 받을게요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쿠팡은 사실 쿠팡 이츠 말고도 쿠팡 와우, 쿠팡 플레이, 뭐 새벽 뱅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좀 메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배달 앱만의 경쟁으로 보면은 이번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쿠팡 이츠로 배달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반면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구독료를 높이기 어려운 상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의 그 산업을 보면 배달 앱 관점에서는 쿠팡 이츠가 상당한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이커머스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쿠팡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독료를 올린 걸로 이제 좀 공짜 배달을 그렇죠. 무료 배송, 무료 배달을 조금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배민이랑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배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쓰러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반면에 또 이제 지금 쿠팡이 또 알리테모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초반에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비싼데 알리테모 그냥 쓰고 말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좀 약간 카테고리가 다를 것 같아요. 알리테모에서 살 수 있으면서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네, 알리테모에서 못 사는데 쿠팡에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무조건 알리테모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또 사실 7,900원이 뭐 적다면 적은 돈이고 뭐 어떤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돈이기는 한데 네. 저도 이제 와우를 쓰고 있습니다. 와우를 쓰면서 저도 쓰고 있어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언제나 무료 배송 그리고 이제 무료 반품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애기들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급하게 샀다가 이게 안 맞거나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애기들 사이즈가 브랜드마다 다르다 보니까 네.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사서 배송료 내서 반품 보내고 막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박스에 넣어서 이제 이름만 쓰고 반품만 바로 써놓으면 보내면, 네. 쿠팡맨들이 알아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약간 요즘 그 말이 있습니다. 스며들다라는 거에 조금 붙여가지고 쿠며들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 쿠며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들긴 문제는 해요. 뭐냐면 셀러예요, 셀러. 그것도 다른 이야기죠.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게 네. 판매자들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원래는 언제까지 판매자들에게 수수료 안 받겠습니까? 네. 안 받겠습니다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다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쿠팡과의 그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내년 6월까지 이 수수료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셀러분들이 알리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경쟁의 모양새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공산품들이 지금 하나씩 K베뉴에 입점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좀 저렴하게 그들은 이제 어쨌든 수수료 없이 거기서 팔고 있는 거니까 네네. 저렴하게 판매된다면 또 우리는 쿠팡보다 여기가 싸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알리테모도 로켓 배송 하나요? 그 부분은 안 되죠. 그쵸. 네. 그러면은 급한 사람들은 쿠팡 사고 대한통운의 네.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송되는 건 빠르게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거 좀 복잡하네요, 진짜. 복잡합니다. 네. 상당히 복잡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셀러분들도 알리도 입점할 생각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어. 지금 계속 입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에 대한 논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요즘 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은 확실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정책 변화에도 되게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막 많이 싸워요, 사실. 많이 싸우던데 제가 그러면 어떤 정책이 이번에 좀 많이 영향을 받을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와. 특히나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공급 확대 정책을 위해서 좀 많이 좀 힘을 들였던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를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법안을 바꿔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인데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윤 정부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게 좀 되게 제일 많이 핫했어요. 네. 뭐냐면은 재건축을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30년이 넘으면은 그냥 할 수 있게 바꿔주자. 라고 이렇게 지금 했던 게 이제 이번 정부가 추진했던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특히나 이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저걸 추진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가장 큰 이법이라고 지금 꼽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네. 이제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민감한 그렇죠. 거긴 한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일단은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지방세법을 이제 바꿔야지만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번에 여소야대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윤 정부 들어서 계속 여소야대였어요. 네, 원래 그랬죠. 네, 여소야대였고 지금 어쨌든 이번에 22대 이제 국회가 발족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추진 자체가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네. 않을 거긴 한데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 탄력을 잃게 될 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행정부랑 입법부의 괴리가 조금 심화가 되면서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혼선들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약간 뭐 피해까지는 아니겠지만 혼란이 좀 오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이게 매번 건건이 입법이 될 때마다 논란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게 17건이래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건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동력을 잃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력을 잃는 게 좋을 건지 나쁠 건지는 그러게요. 조금 지켜봐야겠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많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다시 조금 안정화로 돌아설 수도 있는 모멘텀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또 약간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네. 불꽃이 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저희가 뭐 단신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신은 오늘 그 지디넷에서 단독이 나왔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네. 부분하고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서 다른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사의 단독은 미국 마이크론에서 한국 반도체 장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게 이제 단독인데 네. 사실 그
일단 어제 마이크론이 이미 그 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타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226억 원에 한미반도체가 수주했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또 있나요? 그 이후에 네. 이 마이크론 임원진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 요게 오. 이제 그 언론사의 단독 보도인데요. 네네. 지금 제가 뭐 따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요즘에 그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맞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낸드 가격 25% 인상할 거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 고객사들에게 낸드 가격 인상한다고 통지했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네. 며칠 전에는 최근에 1분기부터 글로벌 PC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범용 반도체에 좋은 뉴스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D램도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은 또 D램의 글로벌 3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램이 사실 저는 이거 권 팀장님한테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HBM에다 D램을 이제 HBM은 D램을 딱딱딱딱 쌓아서 여기다 구멍 뚫어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저는 HBM용 D램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같은 D램 갖다가 이게 쌓아갖고 그 후공정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HBM의 D램이 많이 흡수가 되면 결국 우리가 범용 반도체 PC 시장 돌아서고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D램 수요 있잖아요. 네네. 그 수요를 많이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D램 시장이 돌아서게 될 때 생각보다 빠르게 D램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라는 관측이 가능하다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타임즈라든지 대만 언론에서도 최근에 마이크론이 고객사들에게 2분기 D램과 SSD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25% 이상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대만 그 마이크론의 그 생산 공장의 60%가 대만에 있고 얼마 전에 대만 지진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시장 돌아서고 대만 지진 때문에 공급 부족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D램도 부족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전망들이 요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이게 PC용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HBM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PC 수요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쇼티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최근에 불황 이야기가 계속 많은데 네. 명품은 그렇게 잘 팔린대요. 명품도 명품 나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명품이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명품을 백화점에서도 사지만 요즘은 앱이라든지 이런 명품 플랫폼에서 사는 맞아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명품 플랫폼의 실적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머스트잇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대 명품 플랫폼 중에서도 한 군데긴 한데요. 뭐 오늘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이제 5억 6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계속 지금 적자를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좋았고요. 또 다른 이제 그 플랫폼인 트렌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이 이제 50% 정도 감소했는데 네. 적자 규모는 90% 가량 줄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광고비도 줄였고요. 판매 관리 비용도 줄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고 반란도 지금 뭐 적자폭을 70% 이상 개선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젠테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난해 이제 488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월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0%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명품이 이렇게 잘 팔린다라는 게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잘 팔리면은 뭔가 사회적 책임을 하면 좋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초고급 명품이라고 하면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3대장이죠. 네, 이 중에서 지금 루이비통과 샤넬은 연간 매출이 1조가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루이비통은 작년, 재작년 국내 기부금이 빵원이에요. 엄청나죠. 디올이 아이, 이번에 참. 처음으로 1조를 넘었는데 네. 작년에 1,900만 원 기부했다고 합니다. 1,900만 원이요? 네. 아유, 개인 기부도 그 이상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리고 이제 뭐
끝판내장이라고 하는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에 이제 거의 한 7, 8천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한 여긴 그래 좀 많이 했어요. 5억 5천만 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이제 명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안 좋은 인식이 계속 쌓이는 게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니들이 명품이면 사회적 책임도 조금 같이 해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아지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만 명품이면 뭐합니까? 행동이 명품이어야죠. 그렇죠. 행동이 맞아요. 명품이어야죠.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조금 네, 실천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은 거의 뭐 반팔 입고 나가서 바깥 활동해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겁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